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빌딩 시스템 수업을 위해서 지금 영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참 어색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게 2주차, 3주차까지만 하고 끝날지 아니면 이거를 더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교수님들은 이 교수는 젊으니까 잘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많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게 강의를 하면서 소통도 되고 대화가 되는데 혼자 떠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 나 스스로도 좀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주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2주차 수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의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따로 못했어요. 그래서 강의 수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뒤에 오늘 진도에 대해서 조금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볼게요. 자, 강의 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학인증 때문에 강의 계획서가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랑 좀 다른 내용의 수업 계획서가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은 SPC가 여기 13번, 17번, 18번, 19번 해서 총 4개의 수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보면 여기 보면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설비, 외피, 재료 등 요소들이 통합되는 건물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통합 설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그래서 건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조 당연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설비, 외피, 재료 다 전반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를 보면 구조 이론,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환경, 빛환경, 음환경, 공기, 에너지 관리 등 지속 가능한 환경 조절 시스템의 기본 원리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보면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으니까 뭐 안 들은 친구도 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다 들었기 때문에 BIM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는데 단순히 이론으로만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데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지난 작년에는 4학년들이 그래서 이제 구조 모델을 모형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형을 만들긴 할 건데 작년에 만든 걸 보니까 복도에 있는데 엄청 크게 만들었던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는 만들진 않고 조금 작은 규모로 디테일한 부분을 상세 부분만 따로 잘라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런 통합 설계가 우리가 제대로 교육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BIM 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을 다 짰으니까 그 팀에서 역할을 나눠서 BIM 모델링을 파트별로 수행을 하고요. 그거를 하나로 합쳐서 실제로 통합 시스템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분석하는 걸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은 협동학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그 팀 활동에 의한 보고서, 회의록이죠. 회의록과 최종 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게 주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해야 한다라고 공지를 띄워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확인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과제를 제출하기를 바라고요. 자, 밑에 보면 우리 학인증에서 과제를 어떻게 증빙할 거냐라고 나오는데 통합 설계에서는 BIM 모델링, 그 다음에 구조 원리에서는 BIM 모델과 구조 모형, 환경 조절 시스템에서는 성능 분석 레포트, 건축 설비 시스템도 BIM 모델링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BIM 모델링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이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강의 자료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어떤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지 또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데 이런 항목들을 좀 찾아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과제를 하는데 좀 수월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우리 여기 주별 수업 계획서를 보면 이거는 뭐 수업 진도에 나가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과제물로 나와야 하는 항목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보면 1주차에 우리가 팀을 구성하라고 선생님이 벌써 다 이야기를 해서 팀을 다 짜져 있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조원이랑 조장을 제가 무작위로 랜덤으로 만들었더니 팀을 새로 짜고 싶다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선생님이 그걸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주차 과제부터는 영상 후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동영상 자료를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동영상을 본 여러분들이 소감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기를 작성해서 올리시면 되는데 그 후기의 내용을 작성하실 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설계, 그 다음 기술 요 파트에 있는 항목들을 한번 읽어보고 어떤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바라는지 생각을 좀 해본 다음에 후기를 작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는 게 여기 보면 회의록이라고 나와 있죠. 회의록. 이 회의록들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11주차에 패널 및 구조 모형을 만들어서 발표를 할 건데 이때 팀 과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콜라보 학습을 하면서 제출해야 되는 결과물들이에요. 학교에 내야 되는. 그래서 회의록이 총 하나, 둘, 셋, 넷, 5번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회의록은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이제 할 겁니다. 팀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사례 분석을 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모형으로도 만들고 할 텐데 그때그때 정해진 어느 정도의 진도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물론 그거를 언제까지 뭘 해라 라고 선생님이 딱 잘라가지고 요구하진 않을 거지만 대략적으로 2주에 한 번 정도씩 회의록을 제출하는데 그 회의록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빙을 회의록에 해주시면 돼요. 증빙을 할 때는 뭐 계략적인 내용을 당연히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를 모델링을 했으면 스크린샷을 찍어서 거기에 첨부를 하셔야 되고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여러분들이 회의록을 작성했던 5번의 그 회의록 내용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부터 최종 결과물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고 분석한 내용을 모델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고 실습을 했고 그래서 최종 결과물로 어떤 패널과 모형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주부터 14주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BIM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교육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요. 마지막에 기말고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1주부터 7주까지는 이론 수업을 우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론 수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주부터는 이론 수업은 많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항목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냈던 과제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큰 부담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부터 시작해서 11주 차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좀 빠듯하죠.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거의 뭐 의무적으로 과제를 출제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과제의 양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과제 제출 기간을 그래도 한 2주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놓는다고 잡아놨는데 2주 정도면 요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업을 하는 대신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중간중간에 과제를 어떤 걸 내야 되는지 체크를 잘 해가지고 빠지지 않고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팀은 4인 구성으로 했는데 5명인 조도 존재합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좀 안 하길 바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꼭 누구 한 명은 작업하는 양이 좀 작게 되고 누구 한 명은 너무 많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좀 대체로 골고루 비슷한 양의 그 과제를 수행하기를 바래서 될 수 있으면 너무 많은 인원보다는 한 3인, 많아도 4인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해서 일단 4인 구성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뭐 5명인 팀도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인원을 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팀 내에서 싸우지 말고 서로서로 좀 도와가면서 작업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고 수행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될 항목들은 여기 보면 국내 사례, 해외 사례에서 쭉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26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26개의 사례 중에 없는 다른 걸 하고 싶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막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사례 이외의 것을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 미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사례를 조사해서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그거를 찾아보고 이런 걸 하기에 적당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해도 된다 안 된다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줄 테니까 여기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다른 걸 찾아서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리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수업에 대한 설명을 쭉 했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업을 이제 할 건데 볼게요. 자, 우리 2주차 강의 자료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업로드한 걸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건물 시스템의 이해와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보면 빌딩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해서 각각의 빌딩은 여러 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된 고유의 빌딩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체적인 빌딩 시스템은 하위 시스템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특성과 기본적인 구조가 달라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빌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배운 거랑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3학년 때까지는 이런 빌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구성된 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컨셉을 위주로 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건축만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설계가 된 이후에 그 건물을 서포트하는 시스템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구성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3학년 2학기에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구조, 그리고 그 다음에 설비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설계에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돼서 조직되어야 하는지 건축이라고 하는 것과 설비라고 하는 것, 구조가 어떻게 결합됐기 때문에 공간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고 공간의 크기는 어떠해야 하고 모듈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을 거예요. 어떤 모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봤을 텐데 그럼 왜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모듈화 시켜서 만들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는가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오피스 설계를 만약에 해봤다고 하면 기둥 간격을 보통 한 10m 또는 뭐 작게는 8m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그리드를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그리드를 배치를 할까? 결국에는 그 기둥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 간격 사이에 공간이 배치되기 때문인데 그 공간을 왜 그러면 그 모듈 단위로 나눴을까?
제일 간단한 거는 바로 주차 시스템 때문입니다. 주차 공간을 그 밑에 넣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모듈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데, 그 모듈 간격에 맞춰서 배치를 하게 됐을 때 가장 최적의 모듈이 나오는 게 10m 내지는 8m의 간격을 띄운 시스템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10m로 하면은 좀 안 맞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주차장 모듈이 5m에 2.3m였기 때문에 기둥 간격을 10m에 8m 정도로 간격을 띄워놓고 있으면 그 안에 주차장이 4대를 세울 수 있게 딱 구획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법규가 바뀌면서 2.5m로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럼 10m로 하게 되면 딱 10m가 나오죠. 그러면 기둥을 박았을 때 기둥에 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둥을 부수고 차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11m 정도 모듈을 만들어요. 11m에 8m 정도 되는 모듈을 이렇게 만듭니다. 또는 10m로 만들게 되면 일반 주차를 3대 세우고 경차를 하나 세우게 되면 좀 이렇게 좀 비좁긴 하지만 4대를 세울 수도 있어요. 또는 일반 주차하는 공간을 2개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 구획을 하나 더 넣어서 10m보다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8m 정도로 잡으면 이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거는 근데 기둥을 8m 간격으로 박았을 때는 좀 촘촘하게 박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둥의 간격을 최대한으로 구도적으로 안전할 경우에는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모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기둥에 대한 시스템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면 기둥 이외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보면 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기둥과 보예요. 그러면 이 보라고 하는 뎁스, 그 폭이 있겠죠. 춤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기둥 춤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좀 기둥 간격이 멀지 않을 경우에는 한 60cm 정도 되는 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기둥 간격이 더 커지면 우리가 최대 12분의 1까지 만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게 춤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80cm까지 이게 두꺼워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우리가 다른 설비들이 지나가고 그 밑에 다시 천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충분하게 나오질 않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피스라고 하면 3.5m 내지 4m 정도의 층고, 그 다음 주택이라고 하면 3m 정도의 층고를 우리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층고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층고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는 구조 시스템에 의해서 층고가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보와 그 밑에 진학 하부에 설치돼야 되는 설비 시스템이 어떤 게 지나가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층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빌딩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설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기둥을 관통하는 덕트가 만들어진다던가 볼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파이프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걸로만 설계를 하게 되면 건물 하나에 수십 가지 정도의 문제가 만들어질 겁니다.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죠. 예측을 해서 공간이 이 정도가 필요한데, 최소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내가 실제 사용할 천장까지의 천장고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천장고가 만약에 내가 2.5m 이상 내가 필요한데 그 실링 상부에 구조 밑에 들어가야 되는 설비의 폭을 계산했을 때 최소한 천장고가 1m 정도는 더 높아야 한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는 1.5m 정도가 더 필요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전체 층고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층고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설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지나갈 때는 최소한 효율적으로 이게 지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수직적인 공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수평적인 공간도 필요해요. 그러면 수평적으로 그것이 지나가려고 하면 어느 부분에 그게 지나가는 게 가장 유리한가, 그게 실 내부로 지나가는 게 유리한가 또는 복도를 통과하는 게 유리한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설비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 과도하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설비 시스템을 한쪽으로 몰아서 집어넣는 게 유리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설비들이 지나가야 되는 샤프트들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배치했을 때가 가장 효율성이 있느냐, 어디에 배치했을 때 효율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공간의 활용도가 좋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빌딩 시스템 시간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빌딩 시스템의 네 가지 주요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내부 시스템, 두 번째는 구조, 세 번째는 설비, 네 번째는 외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이제 수행할 때 BIM 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 네 가지 하위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업무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건축 파트를 담당하는 내부 시스템을 모델링을 하고, 한 사람은 구조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한 사람은 설비 시스템을 하고, 한 사람은 외피 시스템을 하고,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최종적인 모델링을 다 끝나고 나서 취합한 다음에 이거를 부분 상세를 잘라서 그 부분만 모형으로 만들 때는 다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설비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외피 시스템과 어떻게 연관성을 갖더라, 구조랑은 어떤 관계가 있더라, 외피 시스템을 건물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구조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되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는 거고요. 내부 시스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외피 시스템이 있을 때 외피를 공간에 붙일 때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은가, 벽으로 붙이는 게 좋은가, 커튼홀로 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겠죠. 외벽의 재료와 두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디테일 면에서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 또는 결합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공간 배치를 어떻게 바꾸어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내부 시스템의 내용을 보면 여기 나오죠. 단위 공간의 규모, 위치, 그룹별 공간 배치, 공간 용도의 변화율, 단위 공간의 구성 부위별 재료, 각종 다양한 가구.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건축 파트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건축 파트의 모델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건축 파트를 서포트하기 위한 구조 시스템, 설비 시스템, 외피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구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둥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조 공법에 따른 재료의 특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설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HVAC이라고 하는 겁니다. HVAC. HVAC은 우리나라 말로 풀이를 하게 되면 여기는 공조, 냉난방 및 환기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써 있는데, 공기조화 설비라고 하면은 아주 딱 맞는 표현입니다. 공기조화 설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비에는 환기를 위한 설비, 그 다음에 난방을 위한 설비, 냉방을 위한 설비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 그 다음에 수도관 같은 배관, 그 다음에 이런 설비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들, 이걸 우리가 덕트라고 부르는데, 덕트 공간, 그리고 수직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또 샤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샤프트 공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크기로 하고, 그 덕트라고 하는 공간에 뭐 H백만 집어넣을 건지, 또는 H백이랑 수도 파이프를 같이, 위생 파이프를 같이 배치할 건지 따로 배치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찾아보셔야 되고요. 웹비 시스템에서는 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게 일반 콘크리트 벽일 수도 있고요. 또는 커튼홀일 수도 있어요. 그럼 커튼홀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커트너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디테일이라고 하는 게 달라집니다. 결국에는 구조체와 외피 시스템을 결합시켜 줘야 되는데 결합시켜 주는 방법이 외피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고, 추가로 외피 시스템에서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와 관련된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설비 시스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외피 시스템에 의해서 에너지 성능이 달라지게 돼요. 일반 콘크리트 벽으로 했을 때랑 커튼홀로 설계했을 때 에너지 성능이 달라요. 설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설비를 배치하냐에 따라서 에너지 성능이 결정돼 버리겠지만, 설비 시스템이 똑같은데 불구하고 외피 시스템을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그 안에 공간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피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외피 시스템에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개구부가 들어가요. 개구부. 빛이 어디서 들어올 건지, 환기를 어떻게 시킬 건지, 창문이 뚫려 있는데 그 창문이 환기가 되는 창문인지 안 되는 창문인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찾아보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딩 시스템에 따른 이제 부위별 공간 요소들을 이렇게 쭉 나눠놨어요. 그래서 내부, 구조, 기계, 외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기계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설명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구법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됩니다. 이 구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건축 구조 재료에 따라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걸 구축법, 구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재료별로 구법이라고 하는 게 달라. 조적조를 사용하느냐, 강구조를 쓰느냐, 철근 콘크리트를 쓰느냐, 아니면 뭐 목구조를 사용하느냐, 또는 뭐 일반 석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구법의 종류도 다르고 구법의 차이가 발생해요. 똑같은 콘크리트더라도 구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적조와 콘크리트조를 섞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복합적인 구조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구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의 건물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구법이 사용이 돼요. 무조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조적조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구조체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그 내부에 하중을 받지 않아도 되는 내부에 있는 칸막이 벽, 이런 것들은 그냥 벽돌을 쌓기도 하고요. 아니면 시멘트 블록을 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 단가라든지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일 수도 있고 공사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구법이 함께 복합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조랑 그 다음에 철골 구조를 섞어서 쓰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디테일적으로 결합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기계 쪽으로 가게 되면 공조 설비, 그 다음에 급배수, 전기, 운송, 그다음에 방제 이런 파트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이걸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파트와 없는 파트를 나누는데,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라고 하는 파트는 모델링을 따로 하지 않을 거예요. 전기는 모델링 하기가 어려워요. 전기는 빼고 급배수, 그 다음 공조, 운송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할 거고요. 방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랑 별도의 설비가 또 추가된 건데 이거는 이론으로만 배우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직접 적용하는 거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소방과 관련된 파트들은 어, 이거를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피 같은 경우에는 외벽, 그 다음에 지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외벽을 어떤 구조를 이용해서 만들 거냐, 지붕을 어떤 구조를 이용해서 만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뭐 지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로 철골 콘크리트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철골조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목구조, 아니면 트러스 구조, 뭐 이런 막 구조, 뭐 이런 다양한 구조들이 있어요. 지붕을 구성하는 구조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를 이용해서 만드냐에 따라서 또 디테일이 또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모델링 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배우게 될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면 성능 개선 유형에 따른 설계 지침의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내용들이고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구조, 공간, 환경, 에너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거는 이게 성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성능. 그래서 여기 아까 이거는 설비에 가까운데 설비는 이제 환경 성능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외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성능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조, 공간, 환경, 에너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눠집니다. 넘어가서 통합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나있어요. 우리 빌딩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통합 설계예요. 건축만 고려한 게 아니라 구조, 그 다음에 설비, 외피, 건축 이렇게 네 가지가 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시켜 줄 거냐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통합시킬 거냐 라고 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데 그 중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례 조사를 했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설비나 구조나 외피를 모델링을 해서 또는 모형을 만들어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통합 설계를 하게 되면 좋은 건물이 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사례로 가르쳐 줄 거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예를 들면 간섭의 효과 또는 설계 변경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BIM이라고 하는 거와 매우 연관 관계가 커요. BIM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통합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이런 통합 설계가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전에는 이런 통합 설계에 대해서 지금처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건물이 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복합적인 건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능적으로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복잡해요.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 이걸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건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이걸 구조 분석을 해보면 설계를 변경하거나 구조가 좀 무리한 구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그렇게 구조까지 해결한 다음에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설비가 지나가야 되는 공간을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또 설계 변경이 일어나야 되고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또 구조 변경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시스템은 점점점 많아지는 거야. 건물이 점점점 스마트해질수록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 설비들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공학관 건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게 와이파이 아닙니까? 와이파이? 통신 설비가 좀 빈약하죠. 근데 만약에 통신 설비가 잘 갖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비 시스템이 애초에 고려가 된 와이파이라든지 전기 설비가 고려가 된 건물이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필요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한 시스템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좀 더 들어보면 지금 7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 난방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별로 에어컨이 그래서 H백이죠.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6층, 5층 이 밑으로 내려가면 중앙 난방식, 그러니까 중앙 제어 방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 시스템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어. 매우 불편하죠.
예전에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점점 이제 건물이 이제 스마트한 건물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죠?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샘 작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6층을 쓴다고 생각해 보면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냉난방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밤에 엄청 춥겠죠. 여름에 엄청 덥겠죠.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시스템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설비들이 더 복잡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설계와 계획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건축가들이 전부 다 할 줄 알고 다 알아서 계획을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 직종이 늘어나는데 그 전문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조사하고 공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통합설계라 그래서 구조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고요. 설비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돼요. 웹피 같은 경우에는 재료, 특히 재료를 많이 다룹니다. 커튼홀 같은 유리라던가 이런 외장 재료를 다루는 전문가들과 디테일을 함께 고민하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랬을 때 효과적으로 이 팀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바로 통합 설계라고 하는 방식이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게 BIM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절약, 비용적인 절약, 그리고 효율적인 설계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통합 시스템의 효과에 선생님이 말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있는 거는 제어 시스템의 운용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해서 통합하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 에너지 사용, 유지 관리 등과 같은 빌딩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좋아진다. 세 번째는 공간별 업무 활동에 따른 각 시스템의 운영 시간을 상관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빌딩 시스템 사이의 경제적인 제어가 가능하다. 건축 성능이 향상된다. 여기에 건축 성능은 에너지, 그 다음에 기능, 안정성, 내구성, 화재 안전, 밀폐성, 시각적 쾌적성, 음향적 쾌적성, 경제적 효율성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결국에는 건물을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통합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건축 성능의 6가지 측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간, 열, 공기의 질, 시각, 빌딩 보전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면 공간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공간 레이아웃, 그룹 레이아웃,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모듈이 되겠죠. 이런 모듈에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간에 들어가는 설비들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한 골격, 이것 역시 모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레이아웃, 모듈,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듈을 결정하는 게 공간에서 중요하다. 그 다음 열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설비를 사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컴퓨터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창문이나 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따뜻한 열이 이제 식거나 아니면 차가운 공기가 데워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죠. 이런 열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다음 공기의 질은 어, 창문 환기를 안 하고 계속 난방만 하거나 냉방만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기의 질이 나빠지죠. 우리한테 좋지 않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환기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봄이 이제 오고 있는데 황사가 곧 올 거예요. 그럼 미세먼지가 더 이제 좀 심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문 열기가 겁나죠. 그래서 요즘은 공기조화 설비라고 하는 거에 필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환기를
이제 자연 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강제 환기, 기계 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질을 좋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공기의 질과 관련된 성능이 있고요. 음환경, 소음입니다. 소음. 소음이 요즘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층간소음 때문에 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환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전에는 이런 음환경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하지 않은 설계들을 했어요, 사실. 근데 최근에는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점 이런 음환경에 대한 그 성능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이 강화될 거예요. 그러면 음환경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하는 항목도 최근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공부도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각적인 것. 시각적인 거는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뚫려 있는 계구부를 통해서 햇빛, 그 다음에 자연 채광 이런 것들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의 밝기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색채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시각에 다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색채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한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는 빨갛게 칠한 실내 공간과 그다음에 파랗게 칠한 실내 공간에 사람이 있을 때 느끼는 그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달라서 사람이 집중도라든지 긴장감, 그다음에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해 줄 것인가? 예를 들면 파랗게 벽체를 구성했을 때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된다. 그러면 공부를 하기 위한 교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파란 색깔을 좀 많이 쓰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사람을 좀 흥분시키는 색깔이라고 해요. 좀 활동적으로 만드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붉은 계열의 색깔들은 체육관이라던가 동아리방 이런 좀 액티비티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에 사용을 적절하게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의 안정감을 필요로 할 때는 우리가 녹색 이런 걸 쓴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병원 이런 데는 백색을 사용합니다. 흰색. 그 이유가 청결함도 있지만 그 하얀색 공간에 있을 때 우리가 위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이 수술실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겁을 먹게 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안정시키는데 백색이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공간에 적절한 밝기와 자연 채광 그리고 색깔을 사용해 줌으로써 건물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빌딩 보전 파트가 있습니다. 빌딩 보전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얼마나 안전하고 튼튼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냐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구조적 성능 당연히 포함되고 여기에 열, 공기, 이런 것들에 의한 시각적 성능을 포함한 노후화와 관련된 것. 그 다음 설비와 관련된 노후화. 그리고 화재, 그 다음에 재해, 재난으로 인한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건물이 얼마나 이거에 잘 견디느냐.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확 불타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내화 구조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진 구조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딩 보전 파트에는 그런 건축물의 성능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럼 누가 하느냐? 공간 같은 경우에 건축가들이 하는데 열과 공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 설비 엔지니어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과 관련된 건 조명 엔지니어, 음향과 관련된 부분은 음향 엔지니어 이렇게 담당하는 파트가 다 달라요. 결국에는 공간만 건축하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문적인 엔지니어들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과 협업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협업을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건축 성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설계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좀 잘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사실 여기 기획, 계획, 그 다음에 기본, 실시 이렇게 있는데
계획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계획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계획 설계까지만 배운 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 더 배워야지. 그죠? 더 전문적인 실무를 배워서 기본 설계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기본 설계를 한다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심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설계 사무실도 어떤 설계 사무실은 기본 설계 위주로 하는 사무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 설계 위주로 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기본 설계를 위주로 하는 사무실은 대체로 현상 설계, 공모전 이런 위주로 운영하는 회사일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 설계는 그런 현상 설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실제로 지어질 건물들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현상 설계가 아니라 뭐 민간에서 발주하는 그 용역을 받아서 실제로 건물을 짓는 업무를 하는 데서는 기본 설계도 하지만 실시 설계까지 설계가 쭉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시 설계 처음부터 이분들은 기본 설계를 하면서도 실시 설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접근 방식이 좀 차이가 있죠. 기본 설계 위주로 돌아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 설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고려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해주게 되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 건물이 예쁘게 나오기 어려워. 건물이 이제 디자인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시스템 구조들을 많이 고려하면 딱딱한 건물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설계를 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실 설계 이렇게 나눠지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계획 설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본 설계 정도 수준의 공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 설계에서 어떤 항목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간 설계라고 하는 게 여기 말하는 기본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식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하는 정식 명칭은 기획 설계, 그다음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예요. 그래서 기본 설계라는 말 대신에 중간 설계라고 하는 말을 쓰면 맞다고 보면 됩니다. 뭐 둘 다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뭐 맞았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좀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중간 설계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많이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국토교통부에서 쓰는 용어니까. 그래서 중간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을 건축가가 하지만 여기에서 건축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건축에서는 건축 도면만 그리고 하청을 주죠. 그래서 구조, 견적, 기계, 토목 이렇게 일을 합니다. 뭐 말은 하청이지만 실제로는 협력 회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협력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 도면을 다 그릴 때까지 구조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건축 도면이 한 7, 80% 정도 진행이 되면 그걸 구조 사무실에 보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기둥 간격이라든가 구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보냅니다. 그럼 구조에서 평가를 해줘요. 평가를 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보내주고요. 그거를 고려해서 공간 배치, 실을 분할할 때 참고해서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건축 도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기계, 토목 이게 비슷한 시기에 다 업무들이 진행이 돼요. 그 외에 뭐 전기통신, 소방 이런 것들은 따로 발주를 줘서 이런 것들이 도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중간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계략적인 공사비를 우리가 도출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중간 설계 단계에서는 실시 설계 단계만큼 기계 설비나 구조 시스템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계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중간 설계가 끝나고 나면 실시 설계를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막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구조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든지, 기둥 사이즈를 더 키워야 되는 경우, 또는 기둥을 추가로 더 박아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설비가 에너지 성능이라든가 이런
설비 시스템 측면에서 좀 더 좋은 설비로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본 계획에서는 덕트의 사이즈를 뭐 500에 300짜리로 계획을 했는데 이게 안 맞다. 더 큰 덕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천장고라고 하는 게 더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토목공사비가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 토목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획할 때는 흙을 성토하거나 절토해서 기초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지만 실제로 터파기를 해서 땅을 파보면 그 지내력이라 그래서 그 땅이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약한 토지일 경우도 있어요. 그럼 대지가 건물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보강을 했을 때에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을 팠더니 뭐 말도 안 되게 엄청 큰 뭐 바위 같은 게 있더라. 그럼 그런 거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팠더니 밑에 지하수 같은 게 있다. 그럼 이런 것들도 조치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토목공사의 에러 사항들 아니면 토목공사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있죠. 문화재가 갑자기 발굴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랬을 때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다 이제 최종적인 도면이 나오면 이걸 나중에 견적을 냈을 때 처음에 계산했던 공사비랑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사비에서 이제 증액이 안 된다 그러면 공사비에 맞춰서 구조나 기계나 토목 또는 건축 외장재, 내장재 이런 것들을 다시 변경을 해서 바꿔줘야 돼요. 예산에 맞춰서. 그럼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간도 길어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중간 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통합 설계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빌딩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어, 요령, 원리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 설계를 했다고 해서 딱 또 끝나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이제 실제 시공이 들어가게 되면 시공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2D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인데요. 2D상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이 안 보였는데 이거를 실제 공사를 해서 3차원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더니 눈으로 확인을 했더니 문제가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런 것들이 간섭 형태로 나타나는 게 많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들은 다 체크를 하는 걸로 요즘은 많이 변하고 있죠. 간섭 체크만 먼저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비용 절감, 시간 절감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어, 논문에서는 약 40% 정도의 효율성을 우리가 3차원으로 설계했을 때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나중에 설계 변경이 일어날 때 그 비용적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3차원으로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모든 설계회사나 시공회사에서 그다음 뭐 국가에서 관공서에서 BIM을 좀 좋아하고 BIM으로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물론 뭐 이런 BIM에 대한 기술과 그런 전문적 지식이 아직 이제 보편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큰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독점하는 경향이 지금은 있고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작은 1, 2인이 운영하는 설계 사무실에서도 BIM을 도입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단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된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미리 BIM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검토, 통합 설계, 간섭 체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 배울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다 설명했죠. 그런 게 협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협력, 협력해서 통합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도 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쭉 설명한 그 내용들을 여기에 다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 자료는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고, 강의 계획서에 선생님이 또 올려놓은 내용이 있는데 강의 계획서를 한번 다시 볼게요. 강의 계획서에 보면 참고 도서에 어디죠? 여기 있죠?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CIR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사실 이번 학기에 주 교재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 책을 사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걸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갑자기 이 수업 내용을, 지금까지 해오던 내용을 갑자기 선생님이 바꾸기가 좀 어려워서 기존에 있는 작년, 재작년에 했던 수업 방식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바꿔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스마트 빌딩 책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통합 설계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건축만이 있는 게 아니라 구조, 그다음 설비, 외피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BIM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고 있느냐, 앞으로 스마트 빌딩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뭐 하나를 사서 여러 명이서 좀 나눠서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과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하나 찾아서 보게 되는데, 어, 두바이 칠성 호텔 버즈 알 아랍이라고 하는, 최근에 버즈 알 아랍이라고 하는 이게, 그죠. 버즈 알 아랍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었는지, 이런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에, 이런 초고층 건축물은 대부분 스마트 빌딩이에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최첨단의 기술이 집약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엄청나게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건축 설비라든가 건축 구조를 가지고는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특화된 형태의 구조, 우리가 뭐 메가 스트럭처라고 부르는 구조를 씁니다. 그 메가 스트럭처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조를 만들어냈느냐,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설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설비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그 가장 간단한 게 엘리베이터 같은 게 되겠죠. 엘리베이터가 180m, 200m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방들이 있고 거실이 존재하게 되는데 거기에 설비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사실. 그죠? 그래서 최고의 스마트한 시스템들을 적용한 게 초고층 빌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기술이 가장 집약된 건물이 초고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앞으로의 건축물이 어떻게 스마트하게 바뀔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 여기 링크 있죠? 이거 도어 시스템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고요. 본 다음에 이 건물이 완공되기까지의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한번 본 다음 여러분들이 느낀 점에 대해서 후기를 작성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2주차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한 1시간 정도 선생님이 혼자 떠들었어요. 이게 사실 실시간으로 할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실시간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이제 댓글창에, 채팅창에 여러분들 글을 올릴 테니까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뭔가 소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도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올려야 되는데 그게 좀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영상을 미리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주고 있긴 한데 되게 어색해요. 혼자 마치 아무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이렇게 떠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어, 사실 목도 지금 벌써 1시간 동안 떠들었더니 칼칼하긴 한데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다른 교수님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동영상 잘 챙겨 보시고 과제도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